새벽 5시면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남들이 잠든 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박민정이고 올해 39살입니다. 동네 끝자락에 작은 카페를 연 지 벌써 7년째네요. 처음엔 단순히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를 팔고 싶었는데 어느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창구가 되어버렸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딸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보내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하린이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밴쿠버에 가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지금은 매일 오는 소식이 제게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보낸 사진에는 단풍잎이 노랗게 물든 캐나다의 가을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메이플 시럽 축제했어요.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엄마가 만드는 카라멜 라떼만큼요. 읽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죠. 딸이 멀리 있어도 저를 생각해 준다니까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하린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단풍잎이 너무 선명하게 노란색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의 가을은 지금쯤이면 이미 잎이 거의 떨어져야 하는데 사진 속 나무들은 한창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작년 사진을 다시 보낸 건가 싶었지만 하린이가 그런 실수를 할 아이는 아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면서도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린이는 꼼꼼한 성격이라 사진의 날짜와 위치까지 정확히 적어서 보내는 아이인데 오늘 사진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무렵 저는 하린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예쁘다. 그런데 지금 밴쿠버 날씨는 어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아, 엄마 지금 밤이에요. 날씨는 쌀쌀해졌어요.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시차를 생각하면 맞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김 여사님은 손자 자랑을 하시느라 바쁘신 분입니다. 민정씨, 우리 준호가 이번에 또 전교 1등 했어요. 과외비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네요. 듣고 있으니 괜히 하린이 자랑이 하고 싶어졌어요. 저희 하린이도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사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라, 그런데 며칠 전에 하린이를 본 것 같은데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린이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요. 김 여사님도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럼 제가 다른 아이와 헷갈린 모양이네요. 죄송해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후에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하린이가 보낸 사진들을 쭉 다시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사진들을 보니 뭔가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 관광지나 학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정작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면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녁에 남편 성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하린이 사진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성훈이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없고 오늘은 계절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성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생긴 직감이라고 할까요? 손님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런 감각으로 봤을 때 하린이의 최근 연락들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 여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린이를 봤다는 말씀 말이에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김 여사님은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분이라 사람을 잘못 보실 분이 아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일은 하린이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핸드폰을 봤더니 하린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예요. 의상 준비하느라 바빠요. 사진도 함께 와 있었는데 호박 장식이 가득한 교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차를 계산해보니 하린이가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였거든요.
학생이 그 시간에 왜 깨어 있을까요? 게다가 교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이상했죠. 작은 의심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린이가 정말 캐나다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엄마로서의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카페 문을 열면서 어제의 의심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린이가 보낸 할로윈 준비 사진을 다시 보니 교실 안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받은 시간을 역산해보면 그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하린이가 사진을 찍은 시간과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하린이의 최근 몇 달간 메시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패턴을 찾아보려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린이가 보내는 메시지의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한국 시간 새벽에, 때로는 낮에, 저녁에도 불규칙하게 왔습니다. 캐나다와는 14시간 차이가 나는데 학생이 그렇게 불규칙하게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 무렵에 단골 손님인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선생님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라 해외 교육에 대해 잘 아시거든요. 선생님, 교환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생활하나요?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지내면서 현지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부모님께 근황을 보고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하린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근황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환학생을 보낸 학교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저는 이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환학생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하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중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적응 문제라든지 건강상 이유라든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야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하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오후에 카페가 한가해지자 저는 하린이가 다니고 있다는 밴쿠버의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라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보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린이가 보낸 학교 사진들과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사진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건물의 구조나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하린이가 보낸 사진은 좀 더 오래되고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홈페이지의 학교는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혹시 하린이가 다른 학교로 옮긴 건가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죠. 하린아, 지금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뭐야?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웨스트 밴쿠버 세컨더리 스쿨이에요. 왜요? 저는 바로 그 학교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어요. 검색 결과에 나온 학교 모습이 하린이가 보낸 사진과 또 달랐거든요. 3개의 다른 학교 사진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성훈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린이 학교 사진이 이상해요. 검색해본 학교랑 다르게 생겼어요. 성훈이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학교가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린이가 보낸 사진들을 다시 쭉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린이의 옷차림이 계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캐나다는 지금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인데 하린이는 여전히 얇은 티셔츠나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더 꼼꼼히 살펴보니 배경에 보이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여름옷을 입고 있었죠. 설마 캐나다가 그렇게 따뜻할까요? 저는 밴쿠버 날씨를 검색해봤습니다. 역시 지금 시기의 평균 기온은 10도 전후였어요. 반팔을 입고 다닐 날씨가 아니었죠. 새벽에 잠이 깨서 또 하린이 사진을 봤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모두 동양인이었거든요. 캐나다 학교라면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하나씩 발견하는 이상한 점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하린이가 정말 캐나다에 있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 오전에 또 다른 단골 손님인 박사모님이 오셨어요. 박사모님은 동네 소식에 밝으신 분이거든요.
민정씨, 혹시 할인이 언제 들어와요? 며칠 전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김 여사님에 이어 박 사모님까지 할인이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정말 확실해요? 할인이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요. 박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키가 크고 긴 머리에 학교 가방 메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할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결심했어요. 할인이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요청해보기로 한 거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목소리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엄마, 지금 도서관에 있어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할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언제 가능해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할인이라면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성훈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의 이상한 점들, 이웃들의 목격담, 영상통화 거부까지요. 성훈이도 이번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유학원에 한번 연락해볼까요? 확인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학원에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할인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교환학생 신청서, 합격 통지서, 출국 확인서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카페 오픈 전에 유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 박할인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네, 박할인 학생이요. 현재 밴쿠버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학교나 호스트 패밀리에서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최근 한 달간 현지에서 연락이 없었네요. 보통은 월 단위로 보고가 오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할인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학생이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접 현지 학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캐나다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은 뭐였을까요? 할인이가 직접 만든 거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카페에 첫 손님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어요. 할인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착하고 솔직한 아이였는데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점심즈음에 할인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현지 박물관 견학 갔다 왔어요. 사진도 함께 보내왔는데 정말 캐나다의 한 박물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즉시 그 박물관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할인이가 보낸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비교해보니 건물 외관은 비슷했지만 내부 전시물이 완전히 달랐어요. 할인이 사진에는 한국 전통 문화 전시품들이 보였는데 실제 그 박물관은 캐나다 역사박물관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할인이가 보낸 사진 속 전시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복, 전통악기, 도자기까지요. 캐나다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를 할 리가 없죠. 설마 할인이가 한국의 어떤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고 캐나다라고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답장을 하는 아이인데 말이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에 성훈이가 퇴근해서 오자마자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학원에서 연락이 없다고 한 것부터 박물관 사진의 이상한 점까지요. 성훈이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럼 할인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함께 할인이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훈이가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한 달 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생활비를 쓰지 않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할인이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서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할인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 2명은 모른다고 했는데 세 번째 친구인 지은이가 뭔가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모, 사실 한 달 전에 할인이를 봤어요. 지하철역에서요. 그런데 할인이가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놓쳤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역시 할인이가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캐나다 소식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은이에게 혹시 다른 친구들도 할인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지은이가 말하기를 수진이도 한번 봤다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보니 수진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전쯤 동네 카페에서 할인이를 봤는데 할인이가 먼저 나가버려서 말을 걸지 못했다고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할인이는 한국에 있으면서 캐나다에 있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생겨서 캐나다에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왜 부모인 저희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밤늦게까지 성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할인이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이 어디에 숨어 있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지 않고 바로 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유학원 상담실에 앉아서 어제 전화했던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현지 학교에 연락해봤는데요. 박하린 학생이 한 달 전에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스트 패밀리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할인이가 한 달 전부터 행방불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개인적인 문제로 무단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따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할인이가 무단 귀국했다면 공항 입국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가 설명해 주기를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학원을 나와서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할인이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캐나다 여행 가이드북이 있었거든요. 표지가 많이 낡아 있어서 자세히 보니 가이드북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관광지 사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책갈피로 끼워진 종이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캐나다 학교 사진들과 박물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는 할인이 글씨로 사진 촬영 각도나 배경 등에 대한 노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 사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할인이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짜 학생증과 기념품들이 들어있었어요. 포토샵으로 만든 티가 났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았습니다. 할인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할인이의 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한 달 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국 사유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단이 아니라 개인 사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돌아온 경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은 학교나 유학원을 통해서 절차를 밟는데 할인이는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예약해서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훈이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할인이가 한 달 전에 혼자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가짜 사진과 메시지로 저희를 속여왔다는 것까지요.
성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할인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할인이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모든 걸 알았어. 지금 어디에 있든 집으로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할인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디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직접 할인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목격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색해보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카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라도 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인이가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했든 엄마로서는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할인이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목격했다는 지하철역과 카페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어요. 혹시나 해서 할인이가 자주 가던 서점과 문구점도 들러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편의점에서 의외의 정보를 얻었어요. 사장님이 할인이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 키 큰 여학생이요? 요즘 자주 와요. 주로 밤늦게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후드티 모자를 깊게 쓰고 와서 처음엔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말로는 할인이가 보통 밤 11시나 12시쯤에 와서 간단한 음식들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고 말도 거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할인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혹시 어제도 왔는지 물어보니 어제는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제는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할인이가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장님께 만약 할인이가 또 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제 번호를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할인이가 다닐 만한 PC방이나 만화 카페들을 찾아봤어요.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할인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간 만화 카페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할인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 말로는 일주일 전쯤 할인이가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해요. 주로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점 시간까지 있다가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주 오는지 물어보니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낮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에게도 할인이가 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알아낸 정보들을 성훈이에게 보고했습니다. 할인이가 이 근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밤에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낮에는 만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니 도대체 어디서 자고 있는 걸까요? 성훈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인이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자는 거였죠. 가족 요금제라서 통신사에 문의하면 위치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바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할인이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그 지하철역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모텔 건물을 발견했어요. 건물이 낡아서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할인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아이 사무실에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묵고 있는데 현금으로 미리 일주일치 숙박비를 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할인이가 여기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표정으로 할인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엄마야.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할인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할인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저는 할인이를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할인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생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음식들, 빨래하지 않은 옷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었죠. 하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모든 걸 다 들켰네요. 저는 하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요. 하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돌아와야 했는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캐나다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호스트 패밀리도 친절했고 학교도 재미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린이 말로는 호스트 패밀리의 아들이 자꾸 하린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밤에 하린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씻을 때 욕실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도적인 것 같아서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 부모님께 말해봤지만 아들을 너무 믿어서 하린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하린이가 오해하는 거라며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상담 선생님께도 말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계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호스트 패밀리 아들이 하린이 방에 들어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지만 다음날 오히려 하린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다른 호스트 패밀리를 구해야 했는데 마침 유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임시로 머물 곳을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원 직원이 하린이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다며 이상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그 유학원 직원이 한국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일들을 강요했다고 해요. 거부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린이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유학원에서 부모님께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겁을 줬다고 해요. 혹시 하린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조작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는 거죠. 결국 하린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몰래 항공편을 예약하고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사실을 말하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린이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면 저희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보려고 가짜 캐나다 생활을 연출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린이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는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캐나다 풍경 사진에 하린이 얼굴을 합성한 것들이었죠. 포토샵 실력이 상당해서 언뜻 보면 정말 현지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또 하린이가 만든 가짜 친구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외국 학생들 사진을 이용해서 가상의 친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친구들과의 일상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저희에게 전해줬던 거죠. 제일 놀라운 건 하린이가 캐나다 시간에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알람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밤늦게 일어나서 캐나다 낮 시간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밤 시간에는 캐나다 밤이라며 연락을 끊었던 거죠. 이 모든 걸 혼자서 한 달 동안 해낸 하린이가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에게 말하지 못해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하린이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린이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며칠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나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 점점 커지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린이 캐나다 생활을 자랑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진실을 말하면 저희가 얼마나 실망하고 창피해야 할지 생각하니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린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딸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요. 엄마인 제가 딸에게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린이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을 줘서 미안해.
하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저도 하린이를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열지 않고 바로 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유학원 상담실에 앉아서 어제 전화했던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현지 학교에 연락해봤는데요. 박하린 학생이 한 달 전에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스트 패밀리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하린이가 한 달 전부터 행방불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 개인적인 문제로 무단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따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린이가 무단 귀국했다면 공항 입국 기록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사가 설명해 주기를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학원을 나와서 바로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하린이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캐나다 여행 가이드북이 있었거든요. 표지가 많이 낡아 있어서 자세히 보니 가이드북 곳곳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관광지 사진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책갈피로 끼워진 종이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캐나다 학교 사진들과 박물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는 하린이 글씨로 사진 촬영 각도나 배경 등에 대한 노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 사진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하린이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짜 학생증과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포토샵으로 만든 티가 났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았습니다. 하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하린이의 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한 달 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국 사유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단이 아니라 개인 사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돌아온 경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은 학교나 유학원을 통해서 절차를 밟는데 하린이는 개인적으로 항공편을 예약해서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성훈이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린이가 한 달 전에 혼자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가짜 사진과 메시지로 저희를 속여왔다는 것까지요. 성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하린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하린이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린아, 엄마가 모든 걸 알았어. 지금 어디에 있든 집으로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하린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디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직접 하린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목격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색해보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카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라도 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린이가 어떤 이유로 거짓말을 했든 엄마로서는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하린이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목격했다는 지하철역과 카페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어요. 혹시나 해서 하린이가 자주 가던 서점과 문구점도 들러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편의점에서 의외의 정보를 얻었어요. 사장님이 하린이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 키 큰 여학생이요? 요즘 자주 와요. 주로 밤늦게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후드티 모자를 깊게 쓰고 와서 처음엔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말로는 하린이가 보통 밤 11시나 12시쯤에 와서 간단한 음식들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고 말도 거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하린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혹시 어제도 왔는지 물어보니 어제는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제는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린이가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장님께 만약 하린이가 또 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제 번호를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하린이가 다닐 만한 PC방이나 만화 카페들을 찾아봤어요.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하린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간 만화 카페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하린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생 말로는 일주일 전쯤 하린이가 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해요. 주로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점 시간까지 있다가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주 오는지 물어보니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낮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에게도 하린이가 오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알아낸 정보들을 성훈이에게 보고했습니다. 하린이가 이 근처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밤에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낮에는 만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니 도대체 어디서 자고 있는 걸까요? 성훈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린이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자는 거였죠. 가족요금제라서 통신사에 문의하면 위치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바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린이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그 지하철역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모텔 건물을 발견했어요. 건물이 낡아서 장기 투숙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하린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아이 사무실에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묵고 있는데 현금으로 미리 일주일치 숙박비를 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린이가 여기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표정으로 하린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린아, 엄마야.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하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하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저는 하린이를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하린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하린이의 생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음식들, 빨래하지 않은 옷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었죠. 하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모든 걸 다 들켰네요. 저는 하린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요. 하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혼자 돌아와야 했는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캐나다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호스트 패밀리도 친절했고 학교도 재미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린이 말로는 호스트 패밀리의 아들이 자꾸 하린이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밤에 하린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씻을 때 욕실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도적인 것 같아서 무서워졌다고 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 부모님께 말해봤지만 아들을 너무 믿어서 하린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하린이가 오해하는 거라며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상담 선생님께도 말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계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호스트 패밀리 아들이 하린이 방에 들어와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지만 다음날 오히려 하린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다른 호스트 패밀리를 구해야 했는데 마침 유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임시로 머물 곳을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학원 직원이 하린이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다며 이상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그 유학원 직원이 한국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일들을 강요했다고 해요. 거부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린이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유학원에서 부모님께 연락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겁을 줬다고 해요. 혹시 하린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조작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는 거죠. 결국 하린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몰래 항공편을 예약하고 짐을 챙겨서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사실을 말하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린이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갑자기 돌아왔다고 하면 저희가 창피를 당할까 봐 걱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보려고 가짜 캐나다 생활을 연출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린이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는 정교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캐나다 풍경 사진에 하린이 얼굴을 합성한 것들이었죠. 포토샵 실력이 상당해서 언뜻 보면 정말 현지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또 하린이가 만든 가짜 친구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외국 학생들 사진을 이용해서 가상의 친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친구들과의 일상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저희에게 전해줬던 거죠. 제일 놀라운 건 하린이가 캐나다 시간에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알람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밤늦게 일어나서 캐나다 낮 시간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 밤 시간에는 캐나다 밤이라며 연락을 끊었던 거죠. 이 모든 걸 혼자서 한 달 동안 해낸 하린이가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에게 말하지 못해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하린이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린이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며칠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나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이 점점 커지다 보니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린이 캐나다 생활을 자랑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진실을 말하면 저희가 얼마나 실망하고 창피해야 할지 생각하니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린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딸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요. 엄마인 제가 딸에게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린이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을 줘서 미안해. 하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저도 하린이를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린이를 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린이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털어낸 듯 훨씬 편안한 표정이 됐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하린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동안 저 때문에 자랑했던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린이가 여전히 저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린아, 그런 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다는 거고 이제 진실을 말했다는 거야. 하지만 하린이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린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모텔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린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 정말 착해요. 매일 방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 때문에 카페 장사에 지장 있었죠? 손님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린이가 여전히 자신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린아, 엄마가 카페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행복을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이지. 네가 안전한 게 카페 일보다 훨씬 중요해. 집에 도착하자 성훈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린이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꽃 안아주더라고요. 하린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성훈이도 할인이를 책망하기보다는 걱정부터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할인이가 성훈이에게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성훈이는 중간중간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유학원 놈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할인이는 신고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할인이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할인이는 오랜만에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한 달 만에 집에서 자는 거라 잠이 잘 올지 걱정했는데 피곤했던지 금방 잠들더라고요. 저와 성훈이는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어요. 일단 유학원에는 연락해서 프로그램 정식 철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는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행히 아직 학기 중이라 복학 절차를 밟으면 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할인이 캐나다 생활을 자랑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된 거니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할인이가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인이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할인이와 함께 학교에 가서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돌아왔다고만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복학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오후에는 유학원에 가서 정식으로 프로그램 철회 신청을 했어요. 상담사가 왜 갑자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 물어봤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다녔던 그 유학원이 최근에 여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이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할인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할인이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덜 자책하게 됐나 봐요. 저녁에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아놔서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김 여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정씨, 며칠 동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김 여사님께 간단히 설명했어요. 할인이가 캐나다에서 일찍 돌아와서 적응하느라 며칠 집에 있었다고요. 김 여사님이 그럼 제가 본 게 맞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김 여사님 눈이 정확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할인이가 겪은 일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적응 문제로 일찍 돌아왔다고만 말하기로 했어요. 할인이가 학교에 복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궁금해했지만 할인이가 적당히 넘어갔나 봐요. 다행히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할인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계속 걱정됐어요. 겉으로는 밝은 척하지만 아직도 그때 일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할인이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이 할인이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이 됐으니까요. 특히 박 사모님이 오셨을 때가 제일 난처했어요. 할인이 캐나다 생활 어떤지 궁금하다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박 사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에서도 할인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캐나다 일을 캐묻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할인이도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린이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다행이었어요. 저희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하린이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하린이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와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린이가 겪은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린이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직 자책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하린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상담을 받게 하고 저희도 부모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이가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하린이가 저희에게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하린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린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니까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하린이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특히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하린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찍 돌아왔다고만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정씨, 혹시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학교에서 교환학생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심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님도 비슷하게 걱정해 주셨어요. 하린이가 요즘 많이 조용해 보이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설명했지만 김 여사님도 뭔가 아시는 듯한 눈치였어요. 가장 힘든 건 박사모님이었어요. 박사모님은 항상 자녀자랑 경쟁을 하시는 분인데 하린이 일로 제가 위축되니까 더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수는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역시 꾸준히 한 곳에서 공부한 게 좋았나 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치 하린이가 실패했다는 듯이 들리거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린이도 동네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갈 때 항상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께 밝게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하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동네에서 창피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그냥 캐나다에 있는 척 계속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하린이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훈이와 상의해서 잠시 이사를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페 때문에 쉽게 이사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찜찜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는 게 하린이에게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용기를 내서 가까운 분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린이가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일찍 돌아왔다는 정도는 말씀드리기로 한 거죠. 이 선생님께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상담도 받고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 선생님이 깊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린이가 잘 회복되길 바라요. 김 여사님께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더더욱 잘 돌봐줘야겠네.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렇게 조금씩 진실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모든 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린이도 제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걸 보고 조금씩 당당해지는 것 같았어요.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돌아온 지 2달이 지나자 저희 가족의 일상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하린이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린이를 교환학생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하린이의 의견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는 판단이 앞섰던 거죠. 하린이가 정말 원했던 건지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린이가 교환학생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와 성훈이가 더 신나했죠. 영어도 늘리고 견문도 넓히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린이 교환학생 이야기를 자랑했었어요. 김 여사님이나 박 사모님이 자녀 자랑을 하실 때마다 저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하린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하린이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실망시키기 싫어서였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하린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하린이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린아,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교환학생을 보낸 건 아닐까? 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하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저도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고요. 하린이 말을 듣고 보니 저희가 하린이에게 독립성을 기를 기회는 줬지만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줬으니까 하린이도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하린이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성훈이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저희가 하린이를 너무 보호막 안에서만 키운 건 아닐까? 성훈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린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의 자책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 중 하나가 가족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이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는 거였죠. 첫 번째 가족 대화 시간에서 하린이가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그런 과목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린이가 그런 관심사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하린이의 진짜 꿈이 뭔지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만든 가짜 사진들을 다시 보니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포토샵 기술도 그렇고 구성 감각도 좋았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학원도 알아보고 관련 대학 진로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린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가족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계획하고 아이가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린이도 이런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만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린이와 함께 학교에 가서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돌아왔다고만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복학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오후에는 유학원에 가서 정식으로 프로그램 철회 신청을 했어요. 상담사가 왜 갑자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는지 물어봤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유학원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린이가 다녔던 그 유학원이 최근에 여러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린이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하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린이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덜 자책하게 됐나 봐요. 저녁에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아놔서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김 여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정씨, 며칠 동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김 여사님께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일찍 돌아와서 적응하느라 며칠 집에 있었다고요. 김 여사님이 그럼 제가 본 게 맞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김 여사님 눈이 정확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하린이가 겪은 일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적응 문제로 일찍 돌아왔다고만 말하기로 했어요. 하린이가 학교에 복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궁금해했지만 하린이가 적당히 넘어갔나 봐요. 다행히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하린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계속 걱정됐어요. 겉으로는 밝은 척하지만 아직도 그때 일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하린이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이 하린이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이 됐으니까요. 특히 박사모님이 오셨을 때가 제일 난처했어요. 하린이 캐나다 생활 어떤지 궁금하다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박사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에서도 하린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캐나다 일을 캐묻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하린이도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하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어요. 그런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린이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다행이었어요. 저희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하린이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하린이와 개별 상담을 하시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와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린이가 겪은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린이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직 자책감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상담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할인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상담을 받게 하고 저희도 부모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할인이가 저희에게 무엇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할인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니까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할인이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특히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할인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찍 돌아왔다고만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정씨, 혹시 할인이가 캐나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학교에서 교환학생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심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님도 비슷하게 걱정해 주셨어요. 할인이가 요즘 많이 조용해 보이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설명했지만 김 여사님도 뭔가 아시는 듯한 눈치였어요. 가장 힘든 건 박사모님이었어요. 박사모님은 항상 자녀자랑 경쟁을 하시는 분인데 할인이 일로 제가 위축되니까 더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수는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역시 꾸준히 한 곳에서 공부한 게 좋았나 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치 할인이가 실패했다는 듯이 들리거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인이도 동네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갈 때 항상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 어른들께 밝게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할인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동네에서 창피당하고 있는 거 알아요. 미안해요. 제가 그냥 캐나다에 있는 척 계속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인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인이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훈이와 상의해서 잠시 이사를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페 때문에 쉽게 이사할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찜찜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는 게 할인이에게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용기를 내서 가까운 분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물론 모든 세부사항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할인이가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일찍 돌아왔다는 정도는 말씀드리기로 한 거죠. 이 선생님께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할인이가 캐나다에서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상담도 받고 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 선생님이 깊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할인이가 잘 회복되길 바라요. 김 여사님께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더더욱 잘 돌봐줘야겠네.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이렇게 조금씩 진실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모든 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할인이도 제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걸 보고 조금씩 당당해지는 것 같았어요.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돌아온 지 2달이 지나자 저희 가족의 일상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하린이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린이를 교환학생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를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하린이의 의견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는 판단이 앞섰던 거죠. 하린이가 정말 원했던 건지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린이가 교환학생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와 성훈이가 더 신나했죠. 영어도 늘리고 견문도 넓히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린이 교환학생 이야기를 자랑했었어요. 김 여사님이나 박 사모님이 자녀 자랑을 하실 때마다 저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하린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하린이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실망시키기 싫어서였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하린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하린이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린아,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교환학생을 보낸 건 아닐까? 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하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저도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고요. 하린이 말을 듣고 보니 저희가 하린이에게 독립성을 기를 기회는 줬지만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줬으니까 하린이도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하린이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성훈이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저희가 하린이를 너무 보호막 안에서만 키운 건 아닐까? 성훈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린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의 자책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 중 하나가 가족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이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자는 거였죠. 첫 번째 가족 대화 시간에서 하린이가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그런 과목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린이가 그런 관심사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하린이의 진짜 꿈이 뭔지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린이가 캐나다에서 만든 가짜 사진들을 다시 보니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포토샵 기술도 그렇고 구성 감각도 좋았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학원도 알아보고 관련 대학 진로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린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가족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계획하고 아이가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린이도 이런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만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린이가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관련 정보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요즘 영상 콘텐츠 분야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진로가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린이의 꿈을 제대로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놀라운 건 하린이의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캐나다 가짜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색감 조정, 합성 기술, 구도 잡기까지 혼자서 독학으로 익힌 거라고 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린이에게 언제부터 이런 걸 배웠는지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복잡한 기술들을 배우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짜 사진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연습했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쉬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한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만했어요. 하린이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생일 영상, 학교 행사 영상, 가족 여행 영상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저희 가족 여행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평범한 여행이 하린이 손을 거치니 마치 영화 같은 작품이 됐더라고요. 음악 선택, 장면 전환, 자막 디자인까지 모든 게 세련됐어요.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왜 몰랐을까 싶어서 하린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하린이가 대답하기를 엄마 아빠가 공부에만 관심 있어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하면 딴짓한다고 혼날까봐 걱정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하린이의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항상 성적과 대학 입시 이야기만 했으니 하린이가 자신의 꿈을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성훈이와 함께 하린이의 작품들을 다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났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그동안 몰라봤다니 부끄러웠어요. 하린이에게 정식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눈이 반짝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반대하실까 봐 말 못했어요. 저는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 지원해줄게. 다음 날 바로 영상 편집 학원을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보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배우고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하린이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줬어요. 강사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 실력이면 이미 기초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하시면서 더 전문적인 과정을 추천해 주셨어요. 하린이도 학원 시설을 보고 무척 좋아했어요. 최신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어서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에 다녀온 하린이의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져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린이가 진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며칠 후 하린이가 첫 번째 과제 작품을 보여줬어요.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해서 만든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세련됐더라고요. 역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다르구나 싶었어요. 카페에서도 하린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김 여사님이 하린이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그런 분야가 인기라면서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도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영상 콘텐츠 분야는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면서 하린이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 대학 정보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박사모님만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런 걸로 밥벌이가 될까요? 역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인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린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이에게도 이런 반응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줄게. 하린이가 고맙다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하린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 스토리 구성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어느 날 하린이가 특별한 작품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캐나다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영상이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혼란스러웠던 마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과정까지 모든 걸 담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린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게 대견했어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하린이가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영상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배운 지 2달이 지나자 학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하린이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학원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준 거였죠. 물론 아직 학생이라 보조 역할이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하린이가 그 소식을 전해줄 때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진짜 영상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정말 기뻐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린이가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니까요.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 하린이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전문 장비 사용법부터 팀워크의 중요성까지요.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하린이를 보니 정말 보람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캐나다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담받으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하린이의 생각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하린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린이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회복에 좋은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린이와 함께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먼저 하린이가 겪은 일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하린이가 자신만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왔어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였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법, 도움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소통 방법까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하린이가 자신의 실수들도 솔직하게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까지 모든 걸 담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부분까지 넣으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하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요. 그 말을 듣고 하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약점까지 인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성훈이와도 이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훈이도 하린이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다만 하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요. 하린이와 함께 유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해봤어요. 그동안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이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하린이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하린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린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하린이도 더욱 당당해졌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린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방향성도 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린이의 영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하린이의 기획안을 보고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한 개인 작품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린이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시 들춰내는 과정에서 상처받을까 봐요.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런 걱정을 털어놨더니 하린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하린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계속 확인했죠. 하린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하린이가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진실을 알고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영상의 초안이 완성됐을 때 가족들이 먼저 봤어요. 하린이가 자신의 경험을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냈더라고요.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문제를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성훈이가 영상을 보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하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힘든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린이가 보여준 회복력과 성숙함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학원에서도 하린이의 영상을 보고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 줄 몰랐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내용의 깊이도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하린이가 다니던 유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린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로 하린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린이가 오히려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고요. 유학원 대표와 만났을 때 그쪽에서는 처음에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린이가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자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린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예전 같으면 위축됐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하린이의 영상도 공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원 내부에서만 공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린이와 상의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댓글 관리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영상이 공개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많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린이의 영상을 보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다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하린이의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김 여사님이 영상을 보고 오셔서 하린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아이로 키워서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하린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하린이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다고요. 심지어 박사모님도 태도가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하린이 영상의 조회수가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유명한 아이가 있다면서요. 하린이의 영상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겼어요.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린이가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린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닌데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과도 상의했는데 하린이 본인이 원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린이는 의외로 이런 기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하자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강연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대상 강연이었어요. 해외 유학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하린이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저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강연장에 온 학부모들의 반응이 정말 진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유학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하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도 몇 차례 했어요. 하린이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린이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기르게 됐죠. 학교에서도 하린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하린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도 하린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가 하린이의 자신감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카페에서도 하린이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린이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캐나다 유학 이야기로 자랑했다면 이제는 하린이의 용기와 성장 이야기로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김 여사님이 하린이를 정말 아끼셨어요. 우리 손자도 하린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하린이를 손자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린이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민도 생겼어요. 하린이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영상 제작, 강연, 인터뷰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업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이와 함께 하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의 활동들이 의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린이의 건강과 학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자고 제안했어요. 하린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자신의 본분인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정말 성숙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린이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외부 활동을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하린이 자신의 꿈인 영상 제작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린이가 주목받는 건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린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균형 잡힌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영상 편집 학원을 알아봤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보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좋은 학원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배우고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하린이가 만든 작품들을 보여줬어요. 강사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 실력이면 이미 기초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하시면서 더 전문적인 과정을 추천해 주셨어요. 하린이도 학원 시설을 보고 무척 좋아했어요. 최신 장비들과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어서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에 다녀온 하린이의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져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린이가 진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며칠 후 하린이가 첫 번째 과제 작품을 보여줬어요.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해서 만든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세련됐더라고요. 역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다르구나 싶었어요. 카페에서도 하린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김 여사님이 하린이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그런 분야가 인기라면서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도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영상 콘텐츠 분야는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면서 하린이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 대학 정보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박사모님만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런 걸로 밥벌이가 될까요? 역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인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린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이에게도 이런 반응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줄게. 하린이가 고맙다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하린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학원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 스토리 구성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어느 날 하린이가 특별한 작품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캐나다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영상이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혼란스러웠던 마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과정까지 모든 걸 담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린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게 대견했어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하린이가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영상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린이가 영상 편집을 배운 지 2달이 지나자 학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하린이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학원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준 거였죠. 물론 아직 학생이라 보조 역할이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하린이가 그 소식을 전해줄 때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진짜 영상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정말 기뻐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린이가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니까요.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 하린이가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전문 장비 사용법부터 팀워크의 중요성까지요.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하린이를 보니 정말 보람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캐나다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담받으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린이가 말하기를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하린이의 생각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하린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린이가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회복에 좋은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린이와 함께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먼저 하린이가 겪은 일들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하린이가 자신만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왔어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였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법, 도움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소통 방법까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하린이가 자신의 실수들도 솔직하게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까지 모든 걸 담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부분까지 넣으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하린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요. 그 말을 듣고 하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약점까지 인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성훈이와도 이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훈이도 하린이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다만 하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요. 하린이와 함께 유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해봤어요. 그동안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린이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하린이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하린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린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 하린이도 더욱 당당해졌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린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방향성도 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린이의 영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하린이의 기획안을 보고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한 개인 작품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린이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시 들춰내는 과정에서 상처받을까 봐요.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런 걱정을 털어놨더니 하린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하린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계속 확인했죠. 하린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하린이가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진실을 알고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영상의 초안이 완성됐을 때 가족들이 먼저 봤어요. 하린이가 자신의 경험을 정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냈더라고요.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문제를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성훈이가 영상을 보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하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힘든 경험을 이렇게 의미 있게 풀어낼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린이가 보여준 회복력과 성숙함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학원에서도 하린이의 영상을 보고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 줄 몰랐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내용의 깊이도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하린이가 다니던 유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하린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일로 하린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린이가 오히려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고요. 유학원 대표와 만났을 때 그쪽에서는 처음에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린이가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하자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린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예전 같으면 위축됐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하린이의 영상도 공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학원 내부에서만 공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린이와 상의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댓글 관리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영상이 공개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많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린이의 영상을 보고 더 신중하게 준비하겠다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하린이의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김 여사님이 영상을 보고 오셔서 하린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아이로 키워서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하린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하린이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다고요. 심지어 박사모님도 태도가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하린이 영상의 조회수가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유명한 아이가 있다면서요. 하린이의 영상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겼어요.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린이가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할인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닌데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과도 상의했는데 할인이 본인이 원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인이는 의외로 이런 기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하자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강연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부모 대상 강연이었어요. 해외 유학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할인이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저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강연장에 온 학부모들의 반응이 정말 진지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의 유학을 고려하고 계셨는데 할인이의 이야기를 듣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도 몇 차례 했어요. 할인이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할인이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기르게 됐죠. 학교에서도 할인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할인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친구들도 할인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가 할인이의 자신감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카페에서도 할인이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할인이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캐나다 유학 이야기로 자랑했다면 이제는 할인이의 용기와 성장 이야기로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김 여사님이 할인이를 정말 아끼셨어요. 우리 손자도 할인이처럼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할인이를 손자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인이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민도 생겼어요. 할인이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영상 제작, 강연, 인터뷰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학업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이와 함께 할인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의 활동들이 의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의 건강과 학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자고 제안했어요. 할인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자신의 본분인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정말 성숙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인이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외부 활동을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할인이 자신의 꿈인 영상 제작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인이가 주목받는 건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할인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균형 잡힌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어요. 할인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영상 관련 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이가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인이도 이런 반응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에서의 실력도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할인이가 만든 작품이 청소년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할인이의 포트폴리오를 본 대학 교수들이 정말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특히 자신의 경험을 창작 소재로 승화시킨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카페 운영도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할인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학부모님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요. 김 여사님은 이제 할인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처음에 할인이를 목격했다고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인이를 손녀처럼 아껴주십니다.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할인이를 계속 응원해주고 계세요.
하린이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고 관련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심지어 박사모님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셨어요. 이제는 하린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서 자랑해주세요.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까지 세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린이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상담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과거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하더라고요. 성훈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린이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어요. 하린이의 작품을 가장 먼저 보고 피드백해주는 사람이 성훈이에요. 저희 가족의 소통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가족 대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죠. 하린이가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관한 영상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하린이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회복력이에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만들어냈죠.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올라서 우울해하는 날도 있고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과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하린이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저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하린이가 대견했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충격과 분노, 실망과 절망, 그리고 이해와 용서, 성장과 희망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깨달았어요.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린이가 보여준 용기가 저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하린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곤 해요. 물론 모든 세부사항을 말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용기를 얻으신다고 해요. 하린이의 꿈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해요.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하린이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는 하린이를 응원할 거예요. 요즘 하린이를 보면 정말 당당하고 밝아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매여 있지도 않아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부모의 역할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그리고 넘어졌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린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저희 가족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진실과 사랑이 있는 한 두렵지 않습니다.